자, 우리 회생법원에서 채무자들에게 주의할 사항을 보정 권고에 기재해서 보내주거든요. 아무래도 법원에서 이렇게 기재해서 보내주는 이유는 채무자들이 관련된 질문을 법원에 전화해서 많이 물어보니까 미리 알려주는 거겠죠. 그 중에서는 사기회생죄, 처벌 이런 내용도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 보시면 내가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지 미리 참고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가 채권자 집회기일 출석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3조를 보면 채권자 집회기일에 대해서 규정을 해두었거든요. 그 내용을 크게 두 개로 압축을 하자면 하나는 채권자 집회기일에 출석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고, 또 하나는 출석을 해서 회생위원과 채권자에게 설명을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법조문에서는 이론상 채권자와 회생위원에게 자기의 변제 계획안을 설명하라고 되어 있지만 그거는 이론상의 문제일 뿐이고, 실제로 그날 가서 채무자 여러분들이 특별히 설명하실 내용들은 별로 없으시거든요. 그러니까 큰 부담 없이 출석만 한번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언제 출석을 하느냐, 여러분 개인회생 절차를 볼 때 제일 처음에 신청을 하면 그 다음에 보정 권고 단계를 거치고 그 다음에 개시 결정을 받게 되죠. 이 다음에 채권자 집회기일에 출석을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출석 갔다 오시면 인가 결정을 받게 되십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변제하시고 면책 결정을 받게 되시는 거죠. 개시 결정문 같이 보시면 채무자에 대해서 개인회생 절차를 개시한다, 채권자가 이 신청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까지이다, 채무자는 언제 어디에서 채권자 집회기일을 하니까 거기에 출석해라, 이렇게 세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의사항은 변제금 납부입니다. 변제금은 언제부터 납부하는가? 개시 결정 때부터 납부합니다. 신청하고 개시 결정 받고 인가 결정 받는다고 했잖아요. 요 개시 결정 받았을 때 이때부터 변제금을 납부하십니다. 어디로 납부하는가? 채무자들이 나의 채권자인 각 은행과 카드사에게 직접 이체를 해주는 게 아니고 법원에서 지정해준 가상계좌로 납부를 하면 법원에서 채권자에게 분배를 해주는 것입니다. 법원에서 알아서 강제 집행해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직접 가상계좌로 이체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안 내면 어떻게 되는가? 개시결정 다음이 인가결정인데 개시결정 때 내야 될 변제금을 내지 않으면 법원에서는 인가결정을 내려주지 않습니다. 안 내고 버티면 채무자만 손해인 거죠. 법원 입장에서는 인가결정 안 내려주고 회생 그대로 폐지시켜버리면 끝날 일이지 답답한 건 하나도 없죠. 채무자회생법 제614조를 보시면 변제계획 인가조건이 있는데 납부해야 될 비용 중에 납부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법원에서는 인가결정을 내려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주의사항은 신용불량 등록 해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거 법원에 전화해서 많이 물어보시나 봅니다. 신용불량이 언제 해제가 되는가? 연체정보가 언제 해제가 되는가? 인가결정을 받으면 그때 해제가 됩니다. 신청하고 개시결정하고 인가결정 받는다고 했잖아요. 요 인가결정 받을 때 법원이 신용정보원에 통지해서 이 사람의 신용불량 정보를 해제하게 되는 거죠. 다만 시중에 있는 각 은행들은 신용정보원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 사람의 신용점수를 평가하는데 법원이 신용정보원에 통지를 해서 신용불량 상태를 등록 해제를 하니까 중앙에 있는 데이터는 삭제가 됐지만, 그렇지만 각 은행에서는 채무자가 예전에 내 돈을 빌려가서 안 갚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각 은행에는 별도로 기록이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보고 법률적 불이익이 아니라 사실상 불이익이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이와 비교할 사항이 회생 사실을 삭제하는 사항이거든요. 인가결정 때는 법원이 신용정보원에 통지해서 신용불량 등록을 해제하라고 하고, 3년 변제 끝나고 면책결정을 받으면 법원이 신용정보원에 통지해서 이 사람의 회생 사실까지 삭제를 시킵니다. 네 번째가 보증인 책임에 관한 부분인데요. 보증인이 뭐냐?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돈을 빌리는데 내가 당신에 대해서 뭘 믿고 돈을 빌려주겠느냐? 보증인을 한 명 데리고 와라. 채무자 말고 다른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친구가 나를 위해 보증 서줄 수도 있고, 회생에서 많이 문제되는 거는 물상보증이 많이 문제되죠. 내가 돈을 빌리는데 내 담보물로 제공할 게 없으니까 아버지의 아파트에 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물상보증인으로 아버지 물건에 저당권을 설정시켜주는 겁니다. 요즘에는 친구가 보증 서주는 일은 없고 서울보증보험이나 이런 보증회사에서 보증서를 발급받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여기서 문제는 주채무자인 내가 개인회생 파산을 해서 면책을 받는다 하더라도 보증인이나 보증회사나 물상보증을 해준 아버지의 아파트는 채무가 면책되지 않고 그대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은행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돈을 안 갚고 회생 파산할 경우를 대비해서 보증인하고 물상보증까지 아버지 아파트의 저당까지 잡아놓은 거니까 보증인들이 책임져야 할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 주의사항은 저당권이 설정된 아파트의 문제입니다. 내가 개인회생을 할 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에 우리은행에서 저당권을 설정한 거죠. 이런 경우에 우리은행은 경매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회생을 했다 하더라도 내 아파트에 저당권을 설정한 은행은 경매를 할 수 있고요. 대체로 언제 경매를 많이 하냐 하면 인가결정 받고 재판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은행이 경매 조치에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경매 조치를 막으려면 채권자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매달 이자를 늦지 않고 내줄 테니까 채권자로 하여금 경매를 넘기지 말아달라 협의가 되셔야 되는데, 대체로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같은 1금융권은 협의가 잘 되지가 않고 수협, 새마을금고, 지역단위 농협, 대부업체 이런 데서는 협의가 잘 돼서 이자만 잘 납부해주면 경매를 넘기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신보기에 주담대 채무조정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긴 한데요. 근데 이거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밖으로 공개된 요건도 있지만 신보기에서 외부에 공표하지 않는 별개의 요건이 더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요건을 다 통과하는 경우를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신청해보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담이긴 한데 신보기가 항상 이런 식의 정책을 쓸 때가 많죠. 뭔가 채무자를 위해서 대단히 뭔가 해줄 것처럼 발표하고 공표는 해놓고 막상 신청해보면 크게 해주는 건 없고, 예를 들면 이자 탕감해주겠다고 그럴싸하게 말을 해놓고 찾아보면 연체된 연체이자만 탕감해주고 그냥 이자는 다 받고, 신보기 주담대 채무조정 해주겠다 해놓고 요건이 까다로워서 안 되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옛말에 줄 때는 확실하게 주라고 해준다고 했으면 똑바로 해주거나 아니면 이런 희망을 주지를 말거나,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주의사항이 사기회생죄 처벌에 관한 사항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43조 사기회생죄를 보시면 채무자가 개시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 채무자가 재산을 손괴한 경우,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한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재산을 처분해버리는 경우, 채무자가 허위의 부담을 늘리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채무자를 사기회생죄로 처벌할 수 있는 거죠. 채무자들이 주로 많이 하는 건 은닉이 많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인데 부모님이나 배우자에게 명의이전해줘버리거나 이체해줘버리는 경우, 이런 게 많이 있겠죠. 다만 실무상으로는 개인회생을 진행해보면 법원에서 사기회생죄로 고발할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바로 고발을 하기보다는 보정 권고를 통해서 청산가치에 반영을 시키거나 아니면 다른 몇 가지 의무들을 부과해서 이행이 되지 않으면 개인회생을 기각시켜버리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원에서 분명히 사기회생죄로 고발할 권한이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 사기적인 방법을 쓰시려는 분들은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덟 번째 주의사항은 채권자는 모두 포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여러분 채권자 목록에는 여러분이 돈을 빌렸던 모든 채권자를 다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고, 알면서도 빠뜨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 채권자, 친구나 가족한테 돈을 빌렸을 경우에는 실무상 채무자가 굳이 기재하지 않더라도 법원에서 알 방법은 거의 없죠. 그리고 부모님이나 배우자 같이 경제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을 채권자 목록에 기재를 해서 내가 변제하는 금액 중에 일부를 그 사람한테 배당하게 해달라고 이런 식으로 신청하면 법원에서는 이것은 부당하다고 봐서 그 배우자나 부모님 같은 가족은 채권자 목록에서 제외하라고 이렇게 보정 권고가 내려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홉 번째 주의사항은 면책의 취소입니다. 여러분이 개인회생을 개시결정 받고 인가결정 받고 3년 변제 다 해서 면책결정 받았는데 근데 그 뒤에라도 이 면책된 게 취소가 될 수 있다니까요. 채무자회생법 제626조 면책의 취소를 보시면 법원은 채무자가 기망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을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다. 내가 사기적인 방법으로 있는 재산을 숨기거나 소득을 허위로 작출해서 개인회생을 통과했을 경우에 3년 동안 실컷 변제 다 해놓고도 내 회생이 취소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법원이 직권으로도 할 수 있지만 직권으로 이런 사실을 인지하기는 쉽지 않을 거고 이해관계자의 신청, 이것 때문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주로는 채무자 주변에 가까운 채권자, 감정이 상해서 악감정을 품고 있는 사람이 법원에 찔러가지고 나중에 드러나면 면책이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부득이하게 개인 채권자를 채권자 목록에 넣고 진행할 수는 있지만 그들을 너무 자극하거나 감정상 나쁜 일을 하지 않는 게 좋을 것이고, 애초에 허위 보고나 사기적인 방법을 안 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열 번째 주의사항이 보고와 검사 거절의 죄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49조 보고와 검사 거절의 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제591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조사, 시정 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 보고를 한 채무자. 그러면 591조는 뭐냐? 수입 지출 상황, 재산상 업무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수입 상황, 재산 상황 있죠. 내가 한 달에 장사해서 매출 얼마 나와서 비용 얼마 쓰고 순이익 얼마 남는다 이거, 또는 한 달에 월급 얼마 받는다는, 내가 돈 얼마 번다는 이 수입 상황, 그리고 나에게 아파트가 있는지 빌라가 있는지 자동차가 있는지 이 수입과 재산 상황 두 가지에 대해서 보고를 하지 않거나 뭔가 시정하라 했는데 그에 따르지 않거나 주로는 보정 권고에 응하지 않은 것이 되겠죠. 그리고 보고를 했는데 거짓말로 허위에 보고를 했다 그러면 그것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도 사기회생 처벌죄하고 비슷하게 뭔가 이상한 사항이 있다고 법원에서 바로 고발해버리는 경우는 좀 드물고요. 그런 경우보다는 보정 권고를 통해서 소명을 하게 하고, 소명을 못하면 그냥 기각 처리해버리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지만 법원에서는 고발을 해서 처벌할 권한도 분명히 있는 것이니까 주의하시는 게 좋겠죠. 11번째 주의사항은 변제금 3번 안 내면 폐지가 될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21조를 보시면 변제 계획을 이인가 받았다 하더라도, 이인가 결정 이후라고 하더라도 절차가 폐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시가 변제금을 3번 안 낸 케이스가 있겠죠. 사실 3번 변제금을 안 내면 법원에서는 바로 직권 폐지할 권한이 있긴 한데 보통은 사정을 좀 봐주다가 폐지될 수도 있다는 폐지 예정 통지서까지 친절하게 보내주고 뒤늦게라도 일부를 내면 좀 연기해주고 이런 제도들이 있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가차없는 재판부에서는 3번 안 내면 바로 폐지시켜버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2번째 주의사항은 느린 것도 기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정명령이나 보정권고를 내릴 때, 이인지 때나 송달료, 예납금을 납부하라고 명령을 내릴 때 보통 7일에서 14일 정도의 기간을 정해서 명령을 내리거든요.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7호를 보시면 정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면 그것 또한 기각사유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정해진 기간보다 늦게 서류를 제출하면 기각이 될 수 있는 거죠.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7일 안에 서류를 내라고 했는데 7일째에 변호사 사무실에 갖다 주면 7일 내에 서류를 못 내겠죠. 변호사 사무실도 뭔가 이렇게 작성해서 첨부해서 의견을 만들어서 내야 되잖아요. 여기서도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필요한 서류는 최대한 빠르게 서둘러 주시는 게 좋습니다. 13번째 주의사항은 압류, 가압류, 해제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아직 내 예금 계좌나 월급이 가압류나 압류가 되지 않았다면 그러면 큰 문제가 없죠. 얼른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금지명령을 받아버리면 가압류, 압류는 못 들어오는 거니까 이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반대로 이미 연체가 되었는데 개인회생을 망설이다가 압류, 가압류가 이미 되어버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인가 결정을 받고 나면 그 가압류,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해제하는 시간은 개시결정이 아니라 인가결정을 받은 이후이고요. 어디에 해제하냐 하면 회생법원을 찾아가시면 안 되고 집행법원, 가압류, 압류를 했던 법원 있죠. 결정문 받으셨잖아요. 거기 적혀있는 법원으로 찾아가셔야 됩니다. 가서 압류 해제 신청서 그거 한 장 제출하시면 됩니다. 물론 첨부 서류를 첨부해서 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법원에서 보정 권고에 부동 문자로 이렇게 적어주는 주의사항들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기회생 처벌이나 보고, 검사 거절의 죄 등 주의해야 될 만한 사항이 많이 있으니까 오늘 내용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